고래가 그렇게 오래 산다. 잘 모르겠고, 뭐 올해는 조금 살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장수하는 동물이다. 어, 오래 사는 동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고래를 예를 든다면 뭐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동물 중에서 수명이 길긴 하죠. 근데 일단 안정적인 그런 등치를 가지고 있는 몸집이 큰 동물들이 주로 오래 사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은 대사작용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그런 동물들도 오래 살 수가 있는데 고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특징이 뭐냐면 암이 잘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암이. 그래서 그 점은 고래가 왜 암이 그렇게 잘 안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하나 단서가 발견이 되긴 했어요. 유발하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 몸에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 그게 고래에서는 특별히 훨씬 더 많대 그 개수가. 그래서 그런 게 큰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암이 좀 덜 걸리면은 훨씬 빈도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장순을 할 수 있겠지. 동물들 중에서 많은 경우가 암 때문에 늙으면 암이 걸려서 개들도 많이 그렇잖아요. 암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고 하는 것처럼. 암에 걸 암이? 암이 암이라서 암에 걸린다고? 그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본것 같은 암인데 뭐 암이 걸리다니. 암은 암에 걸리든 뭐 하든 간에 결국은 암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든 말든. 그러니까 암이 과학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기 분열을 아, 근데 그 암이 또 그게 돼가지고 결국 그 암이지 뭐. 또. 왜 없겠어. 생물학 전공자 중에 기독교 신자가 왜 없겠어요. 많지. 저 자신도 아주 내가 무슨 뭐 기독교 신자라면 마치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긴 하지만, 엄연히 세례명이 있는 천주교 신자이긴 한데, 한때 열심히, 천주교회 일도 보고 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신자냐? 악마에 가깝지, 오히려 내가 하는 행동이. 어쨌든, 많아요. 그런데, 진화를 믿느냐? 아주 가까운 독실한 개신교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주 가까운 생물학 교수님 한 분, 오늘 사석에서 나한테 고백을 하시다고 나는 진화론 안 믿어. 그래서 속으로, 아니, 당신이 진화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학교에서 생물학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속으로 그랬는데, 한다는 얘기가 이 작은 종 안에서 그러니까 작은 소단위 진화는 내가 믿지만, 예를 들어서 기린이 갑자기 기린과 하마가 같은 원래 공통조상에서 기린도 되고 하마도 되고 하는, 그거는 나는 안 믿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있다고 그래서,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거야 개인의,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신앙인이라고 얘기는 절대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름대로의 기도를 한다든가 할 때가 왜 없겠어요, 나도. 그래서 각자가 이런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요거를 대응을 하느냐. 창조를 했다는 것을 굳이 믿지는 않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개인적인 하나의 회피일 뿐인데, 그러한 모순에 대해서 나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얘기는 그 물질적인 창조, 육체적인 그런 이 글자 그대로의 창조가 아니라 그 신의 마음 자체를, 신이 생각하는 마음 자체를 사람에게 전수를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심성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정심이라든가 남을 보면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하게 여기는 동정심이라든가 그런 것은 결국 우리가 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혼자 자뻑하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진화론은 당연히 믿죠. 나 같은 경우에는. 나도 흥미롭게 봤는데 클라이맥스 부분을 놓쳤어. 개봉한 날 가서 봤는데 미키 17을. 근데 클라이막스 때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잠깐 나갔는데
근데 갑자기 문이 잠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영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봐야 될 판인데 지금. 그래서 여러 재료를 인간의 몸은 다시 프린트될 수 있다고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할 수 있는데 그보다 훨씬 개인적으로 와닿는 점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결국 봉준호의 영화는 항상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국열차든 기생충이든 미키 17이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결국은 빈부격차죠.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결국은 못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항상 사회에서 내몰리고 박해받고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게 너무 최근에서 안쓰럽고 그런 관점에서 보다가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드디어 괴물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딱 보려고 그러는데 못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기물들 여러 재료를 다시 재구성한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데 문제는 자 이제 여기서 그렇게 되면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다시 그 영화에서는 이제 영혼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뭐 인정하지 않는 거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기억만을 다시 복제해 놓으면 모든 기억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전제인 것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재생하니까 영원히 사는 인간이지, 얘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영원히 살면 행복할까? 안 행복해 보이더라고.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지,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또 안 넘어갔어? 얘가 왜 이렇게 버벅거려? 좀 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설득력 있게 생각을 한다면 한 번만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식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여러 가지 복수의 세포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훨씬 다양성이 훨씬 더 커졌겠지. 근데 공통성이 그 후손들의 공통성이 사실은 너무 비슷하거든. 그래서 아마 하나의 한 번의 이벤트로서 이것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여러 계속 하면 여러 가지 무리가 또 발생하긴 하죠. 그래서 일단 현재로선 한 번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나중에 이론을 전개하기에 편해집니다. 근데 그건 누구도 모르는 얘기이고. 요게 이제 과정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갔어, 진핵세포로.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미토콘드리아 DNA 자체의 상당 부분이 핵으로 넘어갔거든. 그래서 사실 이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유기적으로 세포가 분열을 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같이 이걸 싱크로 시켜가지고서 같이 분열을 해서 서로 간에 서로 이제 나중에 이별하는 일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들어갔던 유전자들 중에서 정말로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 내에 진핵세포 안에서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자기가 아직도 미토콘드리아 안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핵으로, 야야, 이제 네가 가져와. 그래서 핵에 존재하는, 핵에 있는 염색체 존재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궁금하다 못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사실 궁금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시기에 얘네들이 흘러 들어갔을까? 그 DNA가? 일단 어찌저찌 DNA만 조각으로 어떻게 둥실둥실 떠가지고 핵 안으로 들어가면 어찌저찌 삽입이 되는 가능성은 있긴 한데, 야, 그게 한 가지 얼핏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바이러스가 미토콘드리아 DNA를 감염시켰던 바이러스가 툭 튀어나와가지고서 핵 안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는 그 짓 잘하거든. 어떤 염색체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인간 유전체 분석 게놈 프로젝트를 끝내고 보니까 거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바이러스가 들락날락했던 흔적이야. 그런 발자국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포들이 생명체들이 바이러스와의 그 처절한 싸움을 했었는지가 다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유전체인데, 그래서 그런 방식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정말로 제대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논문 무슨 뭐 아주 이 소위 말하는
가장 권위 있는 저널, 과학 저널에 실리게 되고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될 수 있을까? 워너비는 될 수 있겠죠. 원핵 생물이. 또 안 넘어가, 이게, 미토콘드리아 하나만 들어가면은 일단 약간 에너지가 충족되니까 조금 사이즈가 커질 수는 있을 것이고, 사이즈가 커지면서 훨씬 더 많은 유전자도 이제 저희가 핵은 아니지만 그 염색체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몇 가지 조금 이 진핵세포 비슷하게 어떤 특성을 띄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원핵 생물이 그 진핵 생물 되어 버리는 거지, 진화되어 버리는 거지, 그러다가 하나씩. 그러니까 뭐 이건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만이 자기 자체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옛날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다가 들어온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리소솜이라든가 뭐 다른 소기관들하고는 DNA를 1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리소솜 같은 경우는 세포의 소화기관 같은 구실을 하는 곳이니까 모든 것을 들어가다가 거기서 쓰레기 처리장처럼 다 분해하는 곳이니까 폐기할 DNA 같은 것들은 일로 보내가지고서 분해할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변해? 만약에 사람이 자가 영양 생물이었다면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을까? 자가 영양 생물이면 인간이 육식은 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 많은 생태계가 많이 변했을지 모르지만 이와 비슷한 질문으로 이렇게 되면 요것도 같은 질문이죠. 음식을 안 먹었을까요는 아니지. 음식은 먹어야 돼요. 그래도 무기물을 먹어야 되니까. 광합성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식물들처럼 뭐 무기물, 미네랄을 흡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위는 필요 없을 것이고, 위는 소화를 시키기 위한 기관이니까 광합성을 하는데 위는 필요 없고 무기물만 작은 뭐 미네랄만 먹으면 되니까 위 같은 건 필요 없이 식물처럼 뿌리로 무슨 뭐 무기물을 흡수하고, 뭐 식물 되는 거네? 식물 인간이 거기서 나왔구나, 식물 인간이. 뭐 그런 상상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이거 아닙니다. 원생 생물은 진핵 생물이고 고세균은 원핵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원생 생물은 아무리 원시적으로 보이더라도 사실 조금 더 고등 동물, 식물, 그 다음에 균류의 조상격인 그런 진핵 생물들로서 이 고세균이나 또는 다른 세균 같은 그런 원핵 생물하고는 확실하게 차별이 되는 진핵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이제 그러한 진핵 생물 중에서 일부들이 새롭게 이제 진화를 해서 세포들이 훨씬 더 많은 수의 세포로 개체를 유지하는 것이 다세포 생물인 것이고, 모든 세포가 분화할 수 있는가? 다세포 생물에 있어서는 모든 세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초기에 우리가 출발할 때 배아 줄기세포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결국 다 분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배아 줄기세포는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은 사실 이 분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에 깔려있는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들도 세포 분열을 처음에 하면서 그들이 이제 점점 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분화할 수 있는가? 당연하죠. 필수이지, 사실 그것들. 자, 원핵세포의 DNA는 이렇게 동그랗게 윤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가 되지 않는다. 노화가 안 돼요. 원핵세포가 노화가 되다니. 원핵세포는 노화되기도 훨씬 전에 분열을 해버리는데, 새로운 세포가 탄생하는데 무슨 노화 걱정을 해, 원핵세포가. 노화는 단순히 진핵세포 중에서 다세포 생물들이 이런 개체를 가지고 오래 수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세포들이 노화 걱정을 하는 것이, 수명이 길잖아. 그러나 이 원핵세포들은 전부 수명이 세포 분열을 한 번 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뭐. 하나의 세포가. 그러니까 일단 이 진핵세포가 선형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그런 단점에 의해서 이 DNA가 짧아지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인 노화를 걱정할 필요도 없겠으나 일단 구조적으로 원핵세포는 노화라는 것을 걱정할 따위가 필요 없는 그런 생명체이고, 자, 그다음 분화에 관해서 지금 두 번째 질문인 분화에 관해서는 이제 다세포 생물에서 모든 세포들이 유전적으로는 동일한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게 어떤 식으로 서로 간의 역할이 정해지고 이미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죠. 유전적으로 처음에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자기의 위치가 마치 지들이 무슨 GPS를 달고 있는 것처럼 서로 상대적인 위치가 다른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위치가 자기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위치에 따라서 나는 무엇으로 분화가 되는 세포의 운명을 타고났구나 하고 알고 있게 되면서 그때부터 유전자가, 이게 이제 개념이, 예를 들어서 유전자는 동일한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느냐? 우리가 1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0개의 유전자가 전부 동시에 그 유전자가 전부 다 활성화가 된다면 분화라는 게 개념이 있을 수가 없겠지. 그러나 그 100개의 유전자 중에서 분화를 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걸 수행을 하느냐 하면 그 중에서 10개만 골라 쓰는 거야. 100개 중에서 10개만 골라 쓰는데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10개가 선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세포는 그 100개의 유전자 중에서 딱 자기가 마음에 맞는 10개의 유전자만 골라서 뽑아서 쓰고 활성화. 여기 있는 혈액세포는 또 자기가 맞는 10개, 자기가 선호하는 10개의 유전자만. 그런 식으로 차등화시켜서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달라지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냐? 없습니다. 왜? 종이, 진화를 했다는 얘기는 종 단위로 된다고 했잖아요. 무엇이 종이 됐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떠올린 거예요. 요 개념. 왜 진화는 항상 종 개념으로, 종 단위로 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진화를 했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벌써 이미. 옛날에 기존에 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자, 형질의 이전과 이로운 유전자의 공유는 생식적 기능으로만 공유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요즘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무슨 유전자 가위라든가 뭐 하는 그런 생명공학 기법을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두 가지의 서로 별개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형질의 개발, 새로운 형질을 만드는 것은 원래는 기존적으로 새로운 형질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대에 있는 이러한 유전공학 기법들이 요즘 특히 유전자 가위 편집을 통해 갖고 새로운 형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 그러나 어떠한 개인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새로운 형질은 결국 이 전체 집단의 개체군의 하나의 대표적인 형질로 이런 식으로 퍼지려면, 공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기한테 전파시킬 거예요? 모기가 서로 옮겨다니면서 피를 옮겨다니면서 생식밖에는 필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생식을 통해서 결국 그러한 새로운, 그것이 이로운 유전자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거죠. 해파리가 영원히 사는지 내가 몰랐는데, 영원히 살아요, 해파리가? 해파리가 영원히 살다니, 그럴 리가. 세상에 그런 해파리가 어딨어. 다만 영원히 사는 해파리를 지켜보지 못했을 뿐이지 해파리가 얼마나 사는지 계속 지켜봐 본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해파리 딱 점 찍어놓고 이 해파리가 1000년을 사는지 10,000년을 사는지 지켜보지, 오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만 오래 살겠지만.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영생을 사는 것인가, 일단 영원히 사는 해파리라는 것이 조금 그러네. 난 잘 있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게 하나씩 뱉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과정에서 생명체의 이 경쟁력이, 이런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하나씩 가지게 되는 경우는 조금 자기의 이제 경쟁력이
조금씩 쌓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공이 쌓여나가서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지만 이걸 뭐 이런 식으로 역진화를 해가지고 하나씩 뱉어내게 된다면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원래 나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부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생충으로 하기로 했어. 난 이제부터 기생충이 될 거야 하면 그다음부터는 미토콘드리아가 필요 없거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없이 사는 기생충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미토콘드리아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에이 뭐 미토콘드리아가 뭐하러.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다른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역진화하기가 매우 뭐 힘들어집니다. 소기관을 하나씩 뱉어내가지고 역진화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이 DNA와 리보솜은 세포 밖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인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했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대부분의 그러한 기능을 수행했던 유전자들은 버리거나 아니면 핵으로 보내버렸고 지금 현재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그 본인의 미토콘드리아 본연의 이 세포 안에서의 임무인 에너지 합성을 하는데 꼭 필수적인 그런 유전자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리보솜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들만을 이제 간직하고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수는 항상 증가 또는 감소를 합니다. 가변적으로. 또 우리 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세포들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거의 비슷하다? 아니야. 우리 몸 안에서 어떤 특별한 기관은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조직들은 미토콘드리아 수가 훨씬 많고 그다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조직에서는 이 수가 훨씬 적고 또 동일한 조직 세포에서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항상 가변적으로 에너지를 얼마나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대박 질문인데 나도 이건 정말 이거 누가 생각해서 이렇게 포인트 이거 지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거 신기해.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론은 뭐 예를 들어서 조면 세포자가 뭐 세포막이 접혀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됐다면 처음에는 어찌저찌 됐다고 치자. 그 다음에 이 세포 분열을 해갖고 새롭게 다음 세대에서 만들어진 조면 소포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했던 일이 자기가 무슨 형상 기억 합금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접혀졌던 걸 어떻게 다시 기억하고 다시 접혀져가지고 만들어지냐라는 얘기지.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다 이거 불하지. 고백해. 라는 얘기인데, 끝까지 버텨보려고. 그래도 뭔가. 어떻게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 지금 현재 조면 소포체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사실은 새롭게 세포가 만들어질 때 원래 있던 그 조면 소포체가 그런 작은 세포 소기관들이 원래 있던 그 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세포에 원래 있던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얼추 대충 비슷한 걸 우리가 그걸 식별 못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를 뿐더러 또 한 가지 설명은 이들이 왜 어떤 그런 일정한 모양을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전자의 산물인 여러 다양한 단백질들이 거기에 상호작용을 해서 그 표면에 붙박이가 돼가지고서 그것을 형성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겠지라고 그냥 상상을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고 저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거 정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좋은 질문이죠. 일단 이것은 핵막을 통해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온 거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바깥에 핵막과 세포막은 다른 얘기죠. 진해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오겠다는 거지. 나 좀 들어가게 해줘.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래 들어와. 세포막에 이건 핵막이 아니라 핵막은 여기 있는 거고, 그지? 그러면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겠지. 잡아먹는다 하고 들어와서. 자, 세 번째. 꿀꺽. 완전히 들어왔어. 네 번째, 최종적으로. 이 안으로 쓱 들어왔어. 그러면 얘는 떨구지 말고 이렇게 됐겠죠? 이 안에 있던. 요게 지금 미토콘드리아의 엽록체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원이 같은 건가요? 둘 다 비슷하지. 비슷한 거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기능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산소를 활용한 에너지 능력. 엽록체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빛을 이용한 광합성 능력. 그러니까 기원이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둘 다 공교롭게도 어쩌다 보니까 둘 다 아주 신박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세균이었다라는 점은 공통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획득 형질이라. 근데 저게 다음 세분들이 핵이랑 따로따로. 그렇지. 핵은 여기 있지. 핵에 있는 유전물질은 여기 있고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물질은 여기 있지. 이렇게. 그러려면 이제 이것이 유전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원래 자체적으로 유전이 되겠죠. 유전이 된다는 얘기는 얘 복제하고 얘는 스스로 복제. 지금도 스스로 혼자 얘는 복제해. 복제하고 분열도 하고 각자가 알아서. 다만 이것을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서로 소통을 해서 싱크로를 시킨다는 얘기지. 이 세포가 나 이제 분열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미리 여기다 연락을 주는 거지. 나 이제 곧 분열한다. 그럼 얘도 알아서 지가 분열을 해. 그래가지고 서로 쪼개질 때 이제 같이 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획득 형질이 유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획득 형질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형질이 이제 생겼는데 그것이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서 유전자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유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이것은 그거하고는 결이 다른 얘기잖아. 그래서 이러다가 오늘 대충 마치겠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답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시 띄운 건데, 개념이 왜 어떤 생명체는 계속적으로 진화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또 어떤 생명체는 비교적 빠른 짧은 시간 안에 진화가 이루어졌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진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냐. 변화에 대한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면은 얼마든지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죠. 다만 어떤 특이적인 자기의 처지에 의해서 이것이 내가 어쩌다 보니까 돌연변이도 생겼고 해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별 변화를 필요를 안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들이라고 해서 왜 돌연변이가 안 생겼겠어요. 돌연변이가 생겼으나 그 돌연변이가 성공적으로 새로운 종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거는 갑자기 새로 공룡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왜 힘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완전히 포유동물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새롭게 공룡이 생겨나려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거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포유동물의 시대가 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옛날에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절에 우리 포유동물은 대부분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의 포유동물의 몸집은 대부분 요만해가지고 아주 작은 설치류 같은 작은, 그러면서 어디 숨어 있었던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들에게 큰 미안한 불행이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공룡이 대부분이 전부 다 멸종이 되니까 이제 무주공산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 작은 설치류들이 이제
이게 다양한 종으로 변화하면서 등치도 커질 기회가 생긴 것이지.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공룡은 새롭게 진화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뭐 이상한 뭐 환경 오염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공멸을 해서 멸종을 한다든가 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그런 기회가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바이러스 얘기하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희한한 바이러스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원핵세포에 가깝냐, 진핵세포에 가깝냐, 그냥 바이러스 자체만 보면 원핵세포에 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가 있으면서 아까 하던 얘기가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재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 반 정도의 생명체의 7가지 특성 중에서 한 반 정도만 가지고 있는 그런 희한한 개념의 존재라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마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희한한 존재, 바이러스 껍질이 없이 그냥 그 유해물질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도 있어요. 바이러스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조금 진화해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되고 그런 것들 중에서 뭐 어쩌다 보니까 새로운 세포도 생겨나고 그런 식으로 진화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끝났다? 자, 질문이 없으면 자, 간단하게 이거는 일단 맞춰야지. 거의 다 끝났구나 이거 참. 1강 끝났어. 그래서 1강은 이러한 키워드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마치고 2강은 에너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중심어는 이제 대사 활동에 관한 생명 활동과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성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것, 항상성과 대사를 얘기하는 측면에 있어서 요거 하나만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칩시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과는 조금 결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에너지를 어떤 경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보면 이 항상성과 대사를 동일시해 가지고서 항상성과 대사를 하나의 생명의 또 특성으로 공통된 특성으로 얘기하는 그런 교과서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부정확한 얘기이고 대사라고 하는 대사는 뭐냐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잖아요. 다만 문제가 왜 생명체에서 모든 이런 화학 반응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지. 그 이유는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사용을 해서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반응은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이것만큼 지키는 어떤 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항상성이라는 것인데 질문 하나가 여러분들 중에 질문 하나가 어떻게 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그것이 수행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많은 자극에 대한 반응 역시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만 되는데 그 중에서 운이 좋은 경우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만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요 항상성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동적 평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에너지의 주입으로 유지되는 어떤 능동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얘기이죠. 왜냐하면 화학 반응은 원래 화학 반응 자체가 일어나는 이유가 화학적인 평형 상태라고 하는 요 이퀄리브리움을 도달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게 화학 반응이잖아. 그 이퀄리브리움이 평형 상태, 화학적인 그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산물의 에너지 준위가 같아지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이 거기서 정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동적 평형 상태라는 건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요게. 요 그림이 3, 4학년들이 수강을 하는 보통 세포생물학 유명한 교과서에서 항상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 요 그림이 아니라 이건 제가 따로 특별히 그렸어요. 그래서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렸는데 이 아메바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항상성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게 이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살아있을 때는 아메바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대사작용이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 가지고서 이 살아있는 아메바 또는 그냥 다른 세포 안에서 ATP와 ADP의 서로 간의 상대적인 양을 측정을 하면 항상 ATP의 양이 이렇게 훨씬 많고 ADP보다 ADP와 ATP의 차이는 아시죠, 여러분들 전부? ATP는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고 ATP는 예를 들어서 충전된 배터리이고 ADP는 방전된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 생명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항상 언제나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항상 원래 다 이런 건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당장 얘가 죽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이것이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지. 왜 이럴까? 원래 이것은 화학적인 평형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ATP는 저절로 ADP로 분해돼서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것은 이제 화학적인 평형 상태에서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대사작용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화학 반응이 그냥 저절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인 평형 상태는 저절로 발생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자발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랬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이러한 균형은 무엇에 의해서 유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억지로, 열심히 노력해서 너 내가 이거 유지하는 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모를 거야. 아마. 에너지를 주입을 해가지고 이걸 어렵게 이렇게 유지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네. 미안하다. 그동안 수고했다. 해서 이것이 이제 그래서 결국 이 살아있는 아메바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멸시에 맞지 않는 아메바에서도 우리가 네가 살아있을 때는 많은 걸 배웠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항상성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교과서에 나온 그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에너지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될 것이고 오늘은